전쟁이 예정돼 있었고 이미 전쟁은 분명히 터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안 했습니다. 독일의 솔츠 같은 경우는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갖다 좀 조정해보자. 더 이상 확전은 좀 그렇지 않냐. 전화 정도만 했지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게끔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노력이 없어요. 어느 국가든 이 전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들의 목표 있죠. 그들이 원하는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목표라는 게? 각 강대국마다 자기네 국가들의 이익이 있어요. 국가 이익이. 네. 그 국가 이익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 전쟁이 종전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네,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될 때까지는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자, 그러면 예. 오늘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점입가경이죠. 점입가경. 네. 이게 정리될 것 같다 싶다가도 더 심해지는데 과연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지 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의 김선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의 김선래입니다. 아유, 네, 요즘이 아마 저 교수님 그 리서치 한 이후로 가장 바쁘실 때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예. 현재 상황 살짝 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최근 전황이라든지 이렇게. 네.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점입 가경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셨죠. 네. 애초에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예. 가면 갈수록 이게 장기화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아지고요. 예. 그다음에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지 않냐 하는 네.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내년도요? 네, 내년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주제 핵 도발 가능성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5월 달에도 나와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핵 네. 전쟁 위험성이 그때에 비해서는 여러 배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깊이 있게 네. 들여다봐야 될 네. 성질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교수님 생각에는 5월 달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몇 배나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 상태로 만약에 양측이 그러니까 서구하고 러시아가 계속 대결을 구도를 격화시켜 나간다면은 내년쯤에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사용하냐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이거 따질 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몇몇 개의 스위치가 켜지면 이제 러시아는 핵을 쏠 거 아니에요. 그 네. 몇몇 개의 요소들이 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개가 있고 대충 몇 개가 켜진 걸로 지금 혹시 보고 계십니까? 사인으로서. 네, 사인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러시아가 핵 전력을 가동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 전력을 가동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하면은 세 단계에 걸쳐 가지고 그들이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기본 원칙이라 그러죠. 네. 만약에 적군이 러시아 영토 또는 동맹국에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러시아나 동맹국. 여기서 동맹국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요. 예. 아직까지 러시아의 동맹국은 벨라루스 정도인데 벨라루스도 협정은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동맹국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이 탄도미사일 발사됐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 세 번째가 러시아의 핵심 정부 군사 시설이 공격을 당해서 핵 전력 대응 행동이 약화될 경우. 그다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존립을 위협받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핵무기를 쏜다 이거죠? 네. 근데 지금 1, 2, 3, 4번 중에서 4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4개 주를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 영토가 돼 자기 버리고 땅이라고 선언한 거죠. 네, 러시아 영토가 돼 버리면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결국은 재래식 공격에 해당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 전쟁이 점점점 러시아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된다면은 러시아는 마지막 수단으로 핵 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서구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반대로 러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러시아 쪽에서는 서구 쪽에서 핵 전쟁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러시아가 핵 공격이나 아니면 핵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러시아나 아니면 벨라루스 쪽에서는 정반대로 서구 쪽이나 미국 쪽에서 핵 전력을 지금 가동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네. 활동 중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영토를 지킬 것이다. 이 네. 영토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현재 돈바스 지금 분쟁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로 위협하려는 자들의 여기서 핵무기로 위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과 나토를 얘기하는데요. 미국과 나토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냐 그거보다는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또 러시아 쪽 입장에서 보면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핵은 핵으로 할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죠. 세계가 핵 전쟁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핵심부 특히 러시아의 국방부 내에서 있죠. 강경파들하고 그다음에 총참모부에서 핵 사용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허. 예, 그런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얘기가 잘 안 나오죠. 네,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은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고 거기에 그 프로그램 상태에서 이제 작동이 되고 있다고 지금 성구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본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자신들이 핵무기를 쏘면 어느 수준일지는 모르나 핵 보복이 들어오거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갈등이 이제 커질 거잖아요. 네. 자기네들한테 이익도 이렇게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 있어서 이익될 게 별로 없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6, 7개월. 네. 거기서 러시아가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를 들여다보면은 크게 이득이 없습니다. 대러시아 제재, 그다음에 경제적 제재, 그다음 금융 제재. 그래서 러시아는 많은 걸 잃었고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5.8%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한 마이너스 4%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후도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핵 전력 그 준비 태세는 계속 몇 번 발동을 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2월 24일 날 예. 러시아의 지휘부가 전부 다 핵 벙커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 전쟁을 준비했었습니다. 2월 24일 날 어떤 전쟁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왜 핵 벙커에서 핵 준비 태세를 갖췄을까요, 러시아가?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때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핵 무장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핵심 지도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핵 무장 정도 수준을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초기 핵 단계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면은 핵 투발도 염두에 뒀다는 그런 것도 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갖다가 해체시키겠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극도로 민족주의적이었던 성격을 갖다 계속 발휘해가지고 사실 돈바스 지역은 있죠.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돈바스를 통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에서 어떤 나라를 국가를 갖다 침공해서 통치를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계속 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가 어느 나라 보더라도 그와 똑같이 이 돈바스 지역이 거의 90% 이상이 러시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들 대다수가 러시아 쪽에 가기를 원하는데 굳이 돈바스를 갖다 강압적으로 탈출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크라이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돈바스를 괴뢰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군이니까 이 영토에 완전성 그다음에 보장을 하기 위해서 돈바스를 갖다 강압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진행돼 왔죠. 그래서 돈바스에서 계속 소규모의 전투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왔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전까지.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요.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첫 번째 내세운 게 뭐냐면 돈바스를 갖다가 말 그대로 수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다 계속 내세웠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군사적인 어떤 위협 돈바스 지역에 사실은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전부터 네, 이전부터 무슨 네. 얘기냐면 돈바스에 괴뢰 정부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돈바스에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부군이 일방적으로 정규군이 이길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견장과 그다음에 표식을 다 떼고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네, 러시아군이 들어갔는데 공식적으로는 미국이라든가 나토 쪽에서 러시아군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게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견장을 떼고 들어갔지만은 러시아군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 사진해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마무리를 했던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러시아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이번에 네. 이제 전시 사령관이죠. 전시 사령관도 완전 강경파로 이제 그 교체를 하고 이제 이 전시에 임하는 태도도 사실 크림대교 그 폭파 이후에 굉장히 강경해지고 그 이후에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키우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공습을 엄청나게 해대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변해 버렸는데. 그 푸틴의 전쟁 수행에 대한 러시아 내부의 지지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뭐 잡아가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징병하는데 그죠? 네. 거기도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뉴스로 서방의 뉴스로 나오는 거고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5명이 지금 보트를 타고 동해안으로 들어왔죠. 러시아에서요? 네, 러시아에서. 그래서 네. 지금 5명이 들어왔는데 네. 그 5명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그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지금 현재 동해안에 그 보트가 며칠 전에 들어와 있고 동원용 피하려고. 네, 동원령을 피하려고 블라디바스톡에서 보트를 네. 타고 그래요? 젊은 사람 5명이 들어와 있어요. 뉴스가 안 됐던 걸로 들었죠. 뉴스가 오늘 아침에 크게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네, 오늘 아침에 며칠 일찍 전에 왔는데? 6시에 떴는데 아. 러시아 내에서는 사실 이 전쟁을 달가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어떻게 보면은 형제와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 국민들의 50%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친인척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 국민 중에서 약 300만 명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와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전쟁을 찬성할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반전 활동을 벌이거나 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주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중에 러시아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전쟁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에서 이제 계속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쟁을 반대하는 게 50%였습니다. 네. 그래서 찬성하는 게 50%. 근데 전쟁을 반대하는 대다수가 20대가 대다수가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50대 이상. 네. 나이 든 사람들이 찬성을 했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러시아 여론 풍향이 약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내에서 전쟁을 찬성하는 퍼센테이지가 80%가 넘어가기 시작하죠. 네. 그다음에 푸틴에 대한 지지도도 83%까지 올라가기 전쟁 시작했고요. 시작하고 나니까. 네네. 네. 왜냐하면 이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가 바라보는 시각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서구와 미국, 영국, 미영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프로파간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는 이 전쟁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죽이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나토와 미국 영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집도가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전쟁이 이제는 동원용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부분 동원용으로 발전이 되면서부터 러시아 내에서의 그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때문인지 푸틴이나 아니면 러시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80%대에서 70%대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도는 상당한 수준까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러시아 쪽에 한 10몇 년 동안 러시아에서 공부도 했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있잖아요 딜레마 있죠. 착잡한 심정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쟁한다는 건 참 참담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 전쟁은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서구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물러날 수 없다. 러시아 인식은 그렇다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개전 초기에는 야 저거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되겠냐 며칠 만에 끝난다 저거 뭐 이렇게들 많이 봤는데 6개월 넘어가면서 전황이 미국을 비롯해 서방에서 그 현대식 무기를 많이 줘서 그런가 러시아가 오히려 밀린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 젤렌스키는 저거 우리 땅 한 치도 못 준다라고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핵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재래식 무기 그냥 이제 지상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뭐 폭격 이런 걸 서로 주고 받았을 때 전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도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전쟁 바로 직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확률은 없죠. 예. 왜냐하면 현대전이라는 건 결국은 그 화력이거든요. 제공권. 네. 그런데 전투기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상대가 안 됩니다. 15배 이상 차이가 나죠. 예. 제공권을 장악한 자는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예.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라크 전쟁 때 어떤 식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라크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했죠. 네. 그래서 이라크의 그때 피해를 보면요. 약 50만 명의 이라크 군대가 죽었고요. 네. 5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죽었네요. 거의 100만 명에서 110만 명 사이가 죽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이 이라크의 민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벌였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와 똑같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 제압하겠다 생각했으면은 초기 단계에 총력전을 벌여가지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처음부터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가 전쟁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특수 군사 작전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고요. 네. 며칠 전에 크림 대교 폭발 사건이 일어났죠. 그 이후로는 러시아가 또 다른 어떤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대테러 작전으로 이제 조금 변형되기 격상.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문제 내에서의 어떤 테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갖다 테러국으로 지명하고 대테러 작전을 이제 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쟁을 하겠다 그랬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화력으로는 뭐 비교의 대상이 아니군요. 네. 러시아 내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그다음 총참모부에서는 전쟁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지 말고 오래 끌지 말고 빨리 끝내자. 왜냐하면 교수님 전쟁이 생각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 안 했다는 얘기네요. 러시아는 전쟁을 제한된 전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략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미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집어삼키는 것을 원치는 않거든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이 동부 유럽을 완전히 집어삼켜가지고 결국은 냉전 체제가 구축됐지만은 결국은 유럽의 동부 지역은 다 러시아가 먹어버렸잖아요. 그와 똑같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나토 라인을 갖다가 그어버렸지만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많이 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정반대입니다. 네. 하이마스 맨날 나오죠. 하이마스 뭐 계속 공급한다 그러죠. 지금까지 16대밖에 안 줬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또 4대를 또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존재고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은 이제 그 서구 전차하고 그다음에 장갑차 이런 어떤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대도 전차와 장갑차를 준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예, 우크라이나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차와 장갑차는 어디서 났을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 옛 소련 시대 때 그 지금의 중동부 유럽 쪽에 들어가 있었던 전차와 장갑차가 있습니다. 소련제 전차와 장갑차를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체코라든가 슬로바키아 쪽에 남아있던 전차와 장갑차가 들어간 건 사실인데요. 그게 뭐냐면 전차와 장갑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런 걸 잘 운영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갑차나 전차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그쵸. 4주에서 몇 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차나 장갑차나. 네. 그다음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무기를 갖다가 제대로 운영하려면요. 4개월의 훈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쟁 초기에 약 10,000명의 우크라이나 군대를 영국에서 데려다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네, 영국에서 10,00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에서도 우크라이나 군대를 갖다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예비군이 있긴 하지만요.
예비군이 전차나 장갑차 그다음에 서양 무기를 갖다 마음대로 다룰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전쟁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쟁 바로 직전에 미국이 수많은 무기를 갖다가 대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블린이죠. 전쟁 직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러시아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202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고 네. 만일 침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했고 한국 정부에다가 1월 중에 키이우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그다음에 그 민간인들 다 소개를 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거의 다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2월 24일 날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예정돼 있었고 이미 전쟁은 분명히 터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안 했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는 계속 해왔고 2월 15일 날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그 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어떤 회피 노력은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서구 쪽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러시아는 작년 11월 달부터 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받는 제재라든가 서방의 제재,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러시아의 마이너스적 요소들 이걸 러시아가 몰랐을 리는 없죠. 근데 왜 한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푸친 대통령이 새벽 5시 반쯤 돼가지고 전쟁을 개시하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이에 2013년도에 유로마이단 사태라 해가지고 키이우 중심에서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생했죠. 네. 그래서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혁명이라 그러죠 서방 쪽에서는. 네.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그걸 쿠데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텐 정권을 갖다가 붕괴를 시키고. 그러니까 반러 정권이 들어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헌정이 중단돼 가지고 쿠데타와 비슷하게 전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돈바스 쪽에서 이제 전쟁을 이제 근데 시작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우크라이나라는 독립 국가잖아요. 국채잖아요. 네. 러시아가 뭐 그 우크라이나의 그게 괴뢰 정부든 뭐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전쟁의 사유가 되나요?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해서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는 명분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돈바스 지역도 어쨌든 그 국채로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영토라는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아닙니까? 네. 실제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면 그걸 인정을 안 했나 봐요. 그게 무슨 합법적인 그 러시아의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나요? 그건 합법적인 전쟁 명분이 아니라 러시아 쪽 명분이라는 얘기고요. 아니 근데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네.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회피해 오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네. 그게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건 러시아 쪽 명분입니다.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고요. 네. 러시아 쪽 명분이 그렇고 사실 그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침탈하는 침공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네. 네, 그 러시아도 알고 그다음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배후에 흐르는 그 나레이션 있죠.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 제가 러시아 쪽 명분일 뿐이지 그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네.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맞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력을 동원했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고 네, 네, 그건 네.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 쪽에서는 항상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전략적 실수도 하고 전략적 양보 그다음에 실패 이걸 떠나가지고 네. 2단계에서는 러시아의 국력의 쇠퇴까지도 얘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네, 미국 쪽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푸친 정권의 붕괴를 원하느냐 했을 때 조 바이든 정권은 그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지만 1단계, 2단계.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 그다음에 러시아의 국력의 쇠퇴. 이것은 미국 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푸친 정권의 붕괴는 결국 러시아의 붕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까지는 우리가 안 갈 것이다 하고 선을 갖다 긋긴 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정권에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황이나 전세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네. 이제 핵 문제가 이제 도드라져서 이제 나오게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저게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과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박사님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핵이 만약에 예. 발사된다면 발사될는지 그걸 포함해서. 네. 자, 그래서 요즘에 그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옵니다. 베어 트랩과 개구리 삶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구리 삶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냥 붕괴돼 가는 거죠. 베어 트랩은 결국 그 러시아가 함정에 빠졌고 그 함정에 빠진 러시아가 개구리 삶기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삶아져 나 결국 개구리가 죽잖아요. 미국과 러시아의 제한 전쟁. 그다음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베어 트랩 성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2013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그건 제가 논문에도 2013년에 몇 번 썼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은 미국도 알고 있고 유럽도 알고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다음에 러시아도 잘 알고 있죠. 그 베어 트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러시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결국은 돈바스 때문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돈바스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서구에서 러시아를 계속 경제 제재를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 8년 동안 경제 제재 속에서 굉장히 막 힘들어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전 세계는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러시아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 제재를 하면 러시아가 버티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는 더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이 세계 질서 속에서 호락호락 자기네들이 그냥 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끌려가지만은 않겠다. 네,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게 러시아만의 생각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브릭스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말리려고 하는 국가가 누가 있죠? 어느 나라가 전쟁을 갖다 말리려고 합니까? 이 전쟁을? 네. 터키? 터키 하나밖에 없어요. 터키 맞아요? 네, 터키. 네. 투르키예라 그러죠. 네. 투르키예만 계속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투르키예가 중재한다는 게 아니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은 인도는 평화협정이나 말만 그렇게 하죠. 인도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려한다까지만 얘기했어요. 중국도 우려한다 정도였어요. 전쟁이 그 확전되는 걸 우려한다. 그 정도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든 봉합하거나 아니면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숄츠 같은 경우는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갖다 좀 조정해 보자. 더 이상 확전은 좀 그렇지 않냐. 전화 정도만 했지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게끔 한번 움직여 보자. 이런 노력이 없어요.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국가든 이 전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들의 목표 있죠. 그들이 원하는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그런 의미는 결국은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목표라는 게? 그 목표요? 예. 각 강대국마다 자기네 국가들의 이익이 있습니다. 국가 이익이. 예. 그 국가 이익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 전쟁이 종전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네,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될 때까지는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그것이 2년 3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고 바라봤습니다. 그걸 갖다 신냉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국제 질서가 형성될 때까지는 이 전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재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만약 재래식 전쟁에서만 계속 끝난다면 괜찮은데 이 전쟁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내용이 만약에 지금 현재 돈바스 전쟁에서 러시아가 밀린다면 러시아는 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둠스데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썼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건 제가 잘못 썼다 이렇게 다시 또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둠스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이건데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핵 잠수함 벨고라드가 얼마 전에 북극해로 들어갔습니다. 이 벨고라드 같은 경우는 약 한 4개월 정도 물속에서 잠수함해가지고 어떠한 공급도 안 받고 그냥 그 항해를 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최강의 잠수함입니다. 2019년도에 현역에 취역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이 벨고라드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핵무기에서 포세이돈.
그래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을 갖다가 미국에서는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그럽니다. 슈퍼 핵 어뢰인데 이게 사거리가 1만 킬로고 위력이 100메가톤입니다. 예, 100메가톤이라면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1메가톤 정도면은 프랑스란 나라가 사라져요. 아니 근데 어뢰면 물로 갈 거 아니에요? 네네. 어뢰가 물러가죠. 네, 그럼 이 바로 어뢰. 뭐 해안가를 때린다는 거예요? 네, 해안가를 때린다는 얘기인데, 자 해안가를 그 다음 단계를 보죠. 해안가를. 그러니까 SLBM 이런 게 아니고 100메가톤짜리 어뢰가 있군요. 네, 어뢰가 있습니다. 이건 핵 추진으로 자체적으로 가는 수중 드론 어뢰입니다. 수중 드론 어뢰인데 이 수중 드론 어뢰가 스스로가 있죠. 약 10,000km를 갖다가 바닷속을 잠행해가지고 결국은 특정 지역에서 폭발을 하는데 이 100메가톤급 이 어뢰가 폭발하게 되면은 쓰나미가 발생하죠. 바다에서. 이 쓰나미 높이가 500m라 그럽니다. 500m 쓰나미가 발생하면은 미국의 서부 해안지대는 전부 다 쓸려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이 핵 잠수함 벨고라드가 갑자기 북빙양에서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러시아가 이 어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지만은 미국이 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한된 전쟁이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개입하는 걸 계속 막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구 마지막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둠스데이 날 사용하는 그런 어떤 포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미국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비화하는 걸 굉장히 우려합니다. 절대 미국은 러시아를 갖다가 뭐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의 전략적 어떤 목표는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 조정된 전쟁, 어떻게 보면 제한된 전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핵무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무기 중에서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였는데 전략 핵무기는 100킬로톤 이상입니다. 메가톤급이 아니라 밑에 킬로톤, 100킬로톤 이상을 전략 핵무기라고 그러고요. 100킬로톤 미만을 갖다 전술 핵무기라고 그러는데 이 전술 핵무기 중에서 1킬로톤이나 0.3킬로톤이 있습니다. 0.3킬로톤 같은 경우는 투하를 하게 되면 155mm 곡사포에서 발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은 제한된 지역을 갖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0.3킬로톤의 핵무기 같은 경우는 1.8 평방킬로미터 정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폭탄보다도 한 10배 정도도 강한 정도. 그런 걸 쓸 수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클린밤이라 해가지고 이게 그 뭡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방사능 오염이 굉장히 극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폭탄에 대해서 당연히 쓰고자 하는 욕망이 자꾸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내에서 그리고 그 총참모부 그 다음에 그 강경파 그룹들 중 특히 체첸의 람잔 까디로프라는 수장이 있거든요. 체첸. 이 체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카프카스의 늑대라고 하는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체첸군이 이번에 한 2만 명 정도가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 체첸 수장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핵을 안 쓰냐? 핵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1메가톤 아니면 100메가톤급 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0메가톤급 핵이라고 그러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핵 사용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0.3. 네, 0.3 메가톤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현무포 실험 발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그 강릉 비행장에 대로 떨어졌지만은 그런데 그 현무포보다 조금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0.3킬로톤의 핵폭탄입니다. 작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 매우 높다고 교수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3월 4일부로 올해죠. 전쟁이 터지자마자 자포리자 원전을 갖다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점령한 상태고 자포리자 원전 중에서 6기인데요. 이 6기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 지금 현재 콜드 셧다운 된 상태인데 여기에 만약 문제가 된다 이러면은 체르노빌 핵 방사능보다 10배나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제 원자력 기구나 지금 개입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번에 병합하면서 이걸 국유화시켜 버렸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네. 네. 알겠습니다. 핵과 원자력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네. 시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의 김선래 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